5장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만 변화할 수 있다. 칼 로저스. 참고 참다 분노가 폭발하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지수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결심한 후 언니 서정에게 연락했다. 자신도 언니처럼 독립할 거라면서 더 이상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서정은 동생의 폭탄 선언에 놀랐다. 왜냐하면 일찍이 부모님에게 반항하며 지냈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한 자신과 달리 지수는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서정과 지수의 부모님은 엄격하다 못해 너무 무섭고 권위적이었다. 부모님 두 분이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두 딸을 많이 혼냈다. 그냥 말로만 혼낸 것이 아니라 중학생 때까지 때렸다. 혼나고 맞은 이유도 다양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대꾸했다고, 자매끼리 싸웠다고, 친구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을 뿐인데 친구 부모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혼나고 맞았다. 서정은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을 참다 못해 중학생 때 가출을 결심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지수에게도 같이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어렸던 지수는 부모님도 무서웠지만 집 밖이 더 무서웠던 터라 거절했다. 마침 서정도 친구네 집에 머무르려 했기 때문에 내심 잘됐다 생각하며 혼자 가출을 감행했다. 부모님은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학교에 찾아갔다. 아는 것을 말하라며 지수를 미친 듯이 때렸다. 아는 것이 없는 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가출이니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 친구네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서정은 가출 청소년 쉼터에 찾아갔다. 쉼터의 사회복지사는 서정을 설득해 우선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좀 더 있어도 좋다고 했다. 서정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서정이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라고 했고 서정의 가출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몇 주 후 사회복지사의 중재로 서정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로 부모님은 많이 달라졌다. 서정에게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함께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이때 서정은 계속 반항하고 대들었다. 언니가 이럴수록 지수는 전보다 부모님 눈치를 더 많이 보면서 순종적으로 변했다. 부모님은 큰딸을 점점 포기했고 대신 지수에게 기대를 더 많이 했다. 언니의 반항과 폭발이 오히려 지수에게는 더 큰 부담과 짐을 안겨주는 꼴이었다. 서정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했고 집에 남겨진 지수는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착한 딸, 말 잘 듣는 딸, 속 안 썩이는 딸이 되어야 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에 비록 자신과 언니를 심하게 때리면서 키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단순한 화풀이나 학대가 아니라 지나친 걱정과 불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수는 참고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참고 견딜수록 부모님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다. 언니처럼 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늘 밝은 표정을 지어라. 돈을 아껴라. 등 끊임없는 잔소리와 훈계를 받았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참았다. 아니, 너무 참고 살아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또 시작된 아버지의 잔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평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묵묵히 잘 듣던 딸이 짜증을 내니 아버지는 당황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아니 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태도니? 엄마, 그럼 나는 무조건 수긍하고 들어야 해요? 나도 힘들고 지쳤다고요. 왜 계속 내 삶에 간섭하냐고요? 간섭? 야, 하지수, 그걸 말이라고 해? 간섭? 넌 네 애비가 하는 말이 간섭으로밖에 안 들리냐?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나도 힘들다고요. 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이 알아? 나 미치겠다고. 지수는 잔소리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편을 드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마치 지난 30년 동안 쌓아두었던 분노를 한 번에 폭발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방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에 짐을 싸고 집을 나서며 언니에게 전화한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해. 도대체 그 인간들은 왜 자기 딸들한테 그러냐고. 지수야, 네 결정에 찬성하고 동의해. 또 원할 때까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오라고 안 할게.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동안은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길래 넌 안 힘든 줄 알았거든. 언니, 나도 그게 이상해.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안 힘든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 마음도 이해되고 또 한편으로는 견딜만 했었나 봐. 그런데 오늘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데 미치겠더라. 어쨌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힘든 줄도 모르고 참는 이유. 지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힘든 줄도 모르고 관계에서 참는다. 배우자에게도 참고 부모에게도 참고 형제간에도 참는다. 가정에서만 아니다. 학교에서도 참고 직장에서도 참는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참고 동호회에 가서도 참는다. 화가 나도 참고 할 말이 있어도 참는다. 남에게 피해 줄까봐 참고 내가 피해를 볼까봐 참는다.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약한 척으로 보일까봐 참고 감정을 드러내면 더 힘들어질까봐 참는다. 참는 대상도 참는 이유도 다양하다. 물론 지금 당장 참으면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장의 갈등도 없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없다. 또 사이가 크게 나빠지지 않으니 어디를 가든지 그럭저럭 적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게 되는 것일까? 로저스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부모나 사회가 우리에게 조건적 사랑과 애정을 심어주는 데에 있다. 본래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고귀한 생명의 탄생에 모두들 감격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아기에게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는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배가 고프면 젖을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듯 자지러지게 운다. 변을 보면 즉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게으름을 꾸중하듯 불쾌해한다. 아기가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웃어주는 것이 전부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남을 괴롭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다. 사랑하고 예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바뀐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아기의 가치를 조건으로 바꾸어 버린다. 즉,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를 가리켜 가치의 조건화라고 했다. 언니처럼 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늘 밝은 표정을 지어라. 돈을 아껴라와 같은 지수의 부모님이 했던 잔소리는 결국 언니처럼 되면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회생활에서 불만을 참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조신하지 않는 여자는 무가치하다. 늘 밝은 표정을 지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막 쓰는 사람의 가치는 형편없다.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치를 조건화하는 사람이 비단 부모님 뿐이겠는가? 친구들도 그렇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모가 탁월하다든지, 운동을 잘 한다든지, 공부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싸움이라도 잘해야 한다. 보잘것없고 잘하는 것 없는 사람과 친구를 맺을 사람은 없다. 사회도 가치를 조건화시킨다. 언론 기사는 소위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싣고 부유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 서로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집이 얼마나 넓은지를 자랑한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같은 메시지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니? 조건을 만족시켜. 이러한 조건 중에 한국이 다른 나라, 특히 서구 사회에 비해 유독 강조하는 조건이 있다. 바로 감정의 억압이다. 감정의 억압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집단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모두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고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존재한다. 반면 서구 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다. 타인을 위해서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웃으면 해프다, 가볍다는 지적을 듣고 자랐다. 슬퍼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너만 슬프냐?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는 비난을 받았다. 기분이 안 좋아 시무룩하면 표정이 그게 뭐냐?고 혼났고 인상을 찡그리면 까칠하게 굴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도 티를 내지 않고 화나도 표현하지 않게 된다. 슬프면 혼자 울고 짜증이 나면 잠으로 도망가거나 폭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다 보면 결국 지수처럼 감정을 매 순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마음은 이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만든다. 인간이 본래 가치 있는 존재라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세상이 뭐라 하건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어른들이 실제로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에 가치의 조건화를 경험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단지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서가 아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돌봄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부모의 정서적 돌봄은 아이의 삶에 절대적이다.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무엇이든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에게도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한다. 로저스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가리켜 긍정적 존중의 욕구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긍정적 존중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본래 가치 대신 부모나 사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 조건적이지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기를 포기한다. 부모나 사회가 제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다행히 인간의 적응력은 엄청나다. 시간이 갈수록 전혀 힘들지 않으며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가치의 조건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이 많아야, 잘생겨야, 예의 있어야,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놀 때에는 화끈하게 놀 수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유머도 있어야, 정리정돈을 잘해야, 요리도 잘해야, 창의적이어야, 진취적이어야, 생산적이어야, 효율적이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치의 조건화라는 덫에 걸려든 쥐와 다름없다. 덫 안에서 당장은 달콤한 먹이를 먹겠지만 평생 덫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게 된다. 결국 우울과 불안, 무기력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병들어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가치의 조건화를 벗어나 온전하게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심리 상담 받기를 추천한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치의 조건화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너무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혼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행히 요즘은 심리상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전보다 줄었고 심리상담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전보다 많아졌다. 심리상담을 통해서 가치의 조건화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가치를 조건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의 실제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과도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때로는 진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상담자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소송에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리 상담에서 필요한 솔직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경험이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현재의 관계일 수도 있다. 만약 지수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욕을 했고 어떻게 때렸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말해야 상담자는 지수를 이해할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상담에 와서도 부모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 자신이 부모님을 욕하고 때린 가해자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말이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가치의 조건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밖에서는 집안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가족의 흉을 보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부모 욕먹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라 와 같은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어기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훈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상담에 와서도 부모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못한다. 심리상담에서의 솔직성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처럼 내담자가 상담실 밖에서 맺는 경험만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솔직성이 있다. 상담실에서 상담자와 맺는 경험에 대한 것이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심리 상담의 효과는 단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 혹은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담자의 위로나 공감 혹은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심리 상담의 전부라고 생각해 심리 상담을 권유받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상담자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냐? 내 돈을 받고 해주는 상담자의 위로나 공감이 과연 진심이냐? 상담자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상담 초반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내담자의 과거 이야기나 상담실 밖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묻고 대답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로와 공감, 조언이나 그 무엇이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솔직하게 상담자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상담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친한 친구나 선배 혹은 종교인이나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들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심리상담의 전부는 아니다. 심리상담의 백미는 마음의 전문가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맺는 관계에 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치유와 변화를 끌어낸다.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지수가 상담을 받는다면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또 최근 부모님과 갈등하다가 집을 뛰쳐나온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상담자는 지수의 이야기에 공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때 지수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상담자가 나에게 공감해줬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할까? 그냥 직업상 하는 멘트 같아. 날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너무 슬프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는데도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저 사람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네. 정말 화가 난다. 지수가 이 마음을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말할 때 진짜 심리 상담이 시작된다. 이것은 상담자가 지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생생한 정보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지수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지수는 부모님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당연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고 이것은 비단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형제 자매나 친구, 교사나 선배, 동료와 연인에게도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인 셈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다 보면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주춤거리느라 시간만 끌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도 있다. 다른 관계에서 이런 시도를 하면 상대방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반면 상담자는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심리 상담에서 이 두 번째 솔직성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상담자들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담자가 강조하더라도 내담자는 대놓고 솔직하기를 어려워한다. 특히 지수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상담자가 무엇을 해줄 수 있기에 내담자는 마음의 치유와 변화, 성장이 가능한 것일까? 로저스는 어떤 특정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 세 가지를 치료 요인으로 꼽았다. 그 세 가지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솔직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존중, 즉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해준다. 결국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그 조건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로저스는 말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는 사랑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내담자는 어떤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까? 때로는 아주 공격적이거나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상상만 해도 불안할 정도의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이유도 어쩌면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상담자가 애정과 사랑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한다면 내담자는 더 이상 솔직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것을 표현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한다. 공감적 이해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단순한 공감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감정의 공유다. 반면 공감적 이해는 공감을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의 반대는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내담자의 솔직성을 위축되게 만들고 마음의 병을 키운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당신을 신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확실한 것은 평가와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아니 완벽히 인정해주진 못하더라도 인정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공감하면서 이해해주고 무조건 존중해주라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치료적이냐?
과연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라 하니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 치료에서 상담자가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와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바로 솔직성이다. 솔직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가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해준다. 지수가 상담에 와서 부모님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면서 집에 찾아가서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철회하지 않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공감적 이해, 이렇게 말하는 지수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할 수도 있고 혹시나 행동으로 옮길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렇게 행동하면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조건적 존중이다.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되었다. 고 말하는 것은 판단과 지적이다. 로저스가 말하는 솔직성은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내포하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수 씨가 어떤 생각을 하든 혹은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든 지수 씨에 대한 제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지수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지수 씨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니 속상해요. 만약 그런 행동을 정말 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걱정되니까요. 상담자가 사랑과 애정을 미끼로 조건을 내세우면서 통제하려 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한 인간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내담자에게 관계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면 내담자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자신의 안위뿐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치유와 변화, 성장의 시작이 된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지수의 언니 서정은 사춘기 때부터 부모님의 폭언과 폭행을 참지 않았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항일지 모르지만 서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 결과 부모도 서정을 조심스럽게 대했으며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았다.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한 서정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반면 30년 이상을 솔직하지 않게 산 지수는 부모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 지수도 언니의 전철을 밟아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누구라도 무서운 부모님, 조건적 애정을 제시하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솔직하기 어려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는 누구라도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부모님으로부터 조건적 애정을 받았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계속 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다행히 심리상담에서 상담자와 관계를 맺다 보면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모든 생명체는 적절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식물을 보라. 햇볕과 토양, 물만 있으면 잔소리 없이도 잘 자란다. 식물은 자신의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담자가 세 가지 자세와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면 내담자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 솔직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솔직하게 반응했을 때 상대방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 이상 솔직하기 어렵다. 사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온갖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녀 앞에서 감정이나 의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널 위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강요만 한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는 비난을 가하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다. 반면 상담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준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의미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준다. 이런 상담자의 솔직성은 내담자에게 신뢰를 줄 뿐더러 솔직성의 훌륭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상담해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솔직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솔직성을 연습했다면 그 다음은 실제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심리 상담은 어디까지나 실제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실제 관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임시 관계일 뿐이다. 새롭게 배우고 익힌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심리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하면 절대 변할 수 없다. 지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가해자, 자신을 피해자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기억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다. 지수가 진짜 치유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단순한 가해자로 봐서는 안 된다. 부모님도 조부모님의 자녀였다. 부모님도 조부모님으로부터 조건적 애정을 받았고 엄청난 비난을 듣고 살았을 것이다. 또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모님 역시 피해자다. 어차피 모두 피해자이니 혼자 용서하고 관계를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피해자일 뿐일까? 아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부모님뿐 아니라 지수도 그렇다. 지수는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조건적 애정과 비난만 받았고 솔직한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지수도 부모님을 똑같이 대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니 지수는 그들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물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살았지만 엄밀히 말해 부모님과 솔직한 소통이 없었기에 지수의 이해는 공감적 이해는 아니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부모의 말과 행동을 틀렸다고 판단했고 비난했다. 또 지수도 부모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한 적이 없었다. 지수가 이대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면 지수 역시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울 것이고 자녀 역시 똑같은 상처를 갖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수는 그토록 싫어하던 부모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었다. 지수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관계 경험을 시작해야 한다. 상담자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3가지 자세와 태도를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부모님이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지수가 상담자로부터 배운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수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것이다. 더 이상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것만으로 치유는 시작된다.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솔직하지 못할 때 마음은 병든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로저스는 말한다. 식물과 다른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개입과 간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조건적 애정과 비난, 솔직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처럼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이 마음의 병을 초래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로저스가 말하는 정신병리의 원인이다.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병드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그렇다. 누군가가 불편한 마음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 배신감을 느낀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유도 모두 같다.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면 개인도 병들고 대인관계도 무너진다. 2. 교정이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표현이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성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당장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당장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무조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지만 이런 시도가 마음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우리의 마음도 몸과 같아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인위적 변화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가능하면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표현을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과 어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표현이 갈등의 요소를 줄이면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도움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면 로저스가 주력했던 집단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3. 마음의 영역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가치의 조건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심리 상담에 와서도 여전히 내면의 조건과 규칙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노예나 하인이었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서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자신의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상담자는 끊임없이 내담자에게 마음이 가보는 대로 해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틀린 것이면 어떻게 하냐면서 불안해한다. 그러나 로저스는 마음의 영역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현상을 가리켜 로저스는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험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은 어떤 외부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스스로에게 좋았는지 싫었는지만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자기 자신뿐이다.